오늘 우리는 비자 없이 롱싱을 타고 아름다운 영국 해변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그 전설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오늘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바이킹.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잔혹한 전사, 뿔 달린 투구, 야만적인 약탈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이게 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아놓은 모습이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나 바이킹 잘 알지 하고 생각하는 이 모습, 과연 진짜일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사실 전설에 가깝거든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고 역사 속 진짜 바이킹을 만나러 갈 준비 되셨나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뿔 달린 투구를 넘어서 가장 유명한 오해부터 시원하게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네요. 바이킹의 상징 하면 딱 떠오르는 이 뿔 달린 투구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가짜입니다. 역사 속 바이킹하고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19세기에 바그너라는 작곡가가 자기 오페라 무대 소품으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진 거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뿔 달린 투구가 가짜라면 그럼 진짜 바이킹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단순히 전사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그들 안에는 농부, 그리고 심지어는 정치가의 모습까지 숨어 있었거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이킹은 근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농민 공동체였던 거죠. 우리가 아는 그 무시무시한 약탈은요, 사실 땅을 물려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돈 벌려고 나서는 일종의 사이드적 같은 거였어요. 모든 바이킹이 약탈을 직업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밭 갈고 씨 뿌리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바이킹들은 그냥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야만인들이 아니었어요. 싱이라고 불리는 아주 정교한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분쟁을 토론으로 해결하고 법도 만들고 정치적인 결정까지 내렸던 거죠. 이게 세계 최초의 의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니까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 대신 말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던 이미지랑 정말 다르죠? 자, 그럼 이 바이킹 사회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의 사회 계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주 엄격한 계급 사회였으면서도 동시에 깜짝 놀랄 만큼 진보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킹 사회는 크게 세 계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는 야를이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부유한 지주들이 있었고요. 그 아래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를, 바로 자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이킹 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카를 계급이었죠. 그리고 가장 밑에는 스렐이라고 불리는 노예 계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제도예요. 바이킹 경제에서 노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추정치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무려 25%, 그러니까 4명 중 1명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부분 약탈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고 말 그대로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건 바이킹 사회의 명백한 어두운 그림자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혹한 노예제도와는 정반대로 자유민 여성들의 권리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혁명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약탈이나 무역 때문에 몇 년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다 보니까 여성들이 집안의 모든 걸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직접 소유하고 상속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사제나 상인으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바이킹들이 어떻게 그 넓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섹션, 바다의 지배자에서는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핵심 기술, 경이로운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이킹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배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랐죠. 하나는 전쟁과 약탈을 위한 랑스킵, 흔히 우리가 롱십이라고 부르는 배입니다. 아주 길고 날렵해서 속도가 엄청났죠. 다른 하나는 무역과 개척을 위한 크노르라는 배인데요. 이건 좀 더 넓고 튼튼해서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최대 24톤까지 실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용도에 맞게 배를 완벽하게 설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롱십, 랑스킵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m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 즉 흘수가 1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얕은 강을 따라서 내륙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냥 쑥 들어갈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해안가만 터는 게 아니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지도 못한 내륙 마을을 기습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전술적 이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유명한 신화를 깨볼 시간입니다. 바로 바이킹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화에서 본 그 멋진 장면과는 달리 실제 그들의 의식은 뭐랄까 훨씬 더 강렬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하죠. 불타는 배를 바다로 띄워보내는 장면, 정말 멋있죠? 하지만 그건 전부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판타지입니다. 실제 바이킹 장례식은 전혀 그렇게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10세기에 한 아라비안 탐험가 이븐 파들란이라는 사람이 아주 생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족장이 죽으면 바로 묻지 않고 열흘 동안 임시 무덤에 뒀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례식에 입을 새 옷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끔찍해집니다. 죽은 족장의 노예 소녀 중 한 명이 주인과 함께 죽겠다고 자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소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감시했다고 해요. 장례식 당일 의식의 절정에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인이 나타나 소녀의 갈비뼈 사이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남자 2명이 밧줄로 소녀의 목을 졸라 숨을 끊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죠. 이렇게 족장과 순장된 소녀, 그리고 온갖 재물들을 배 위에 올린 다음 바다로 띄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육지에서 통째로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가 아닌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바이킹 장례식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이킹의 실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바이킹이라는 전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들이 역사에 어떤 진짜 유산을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킹은 결코 단순한 파괴자나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유산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된 루스라는 나라를 세운 것도 바이킹이고요. 영국 땅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동쪽으로는 중동까지 가서 무역을 했고 서쪽으로는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이나 먼저 북미 대륙 땅을 밟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바이킹의 이미지는 왜 약탈자로만 굳어졌을까요? 사실 역사 속 바이킹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19세기 민족주의가 유행할 때는 갑자기 낭만적인 국가의 영웅으로 포장됐고요. 심지어 20세기에는 나치가 자신들의 아리아인 우월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대중문화 속 멋진 슈퍼스타가 됐죠. 결국 우리가 아는 바이킹의 전설은 진짜 역사가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바이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설 속 영웅이나 악당처럼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실제 바이킹은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강력한 신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 신화는 바이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흥미로운 썰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라는 수사비를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